BBS 불교방송 세계는 한가족에서 신년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안의 혐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차별을 인식하고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 마련하는데요. 1월에 준비한 이 시간이 벌써 오늘 마지막입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회옥 교수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를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혐오의 차별의 정치학이라든가 다문화 정치론, 소수자 정치론을 강의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 관련한 문제, 인권 문제, 혐오와 차별 문제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네. 관련한 주제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한 번은 불러보았다 포함해서 다수의 책과 또 논문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 차별, 통합, 소수자 관련한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처음으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소수자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다가 '아 내가 소수자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 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인제 한 2000 년대 중반 정도에 제가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으면서였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내가 소수자구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갔다가 미국에 가 보니까 나는 백인 중심의 국가에서는 '아 소수인종이구나.'라는 그런 자각을 좀 절실하게 했었고요. 네. 그 자각을 하게 된 계기는 인제 우선은 학문적으로 우리나라는 인제 소수자 정치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가 유학을 갔을 당시에는 한국 정치학회에서는 거의 공부가 되지 않았었는데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연구자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제 두 번째로는 제가 유학을 갔던 곳이 그 중서부에 있는 대학 도시였는데 백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거리를 좀 산책 겸 걷고 있는데 굉장히 잘 멋지게 차려입으신 백인 할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다짜고짜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연이어서 하는 질문이 "너희 나라에 변기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나이도 좀 어렸고 공부도 좀 안 했기 때문에 네 있는데요." 하고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거는 굉장한 인종차별적인 질문이 아니었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무례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하면서 '아 소수자 정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좀 많이 놀란 게 2000년대 중반이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저는 199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전에 미국 남부의 백인 위주의 어떤 도시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그러셨어요. 있거든요. 거긴 또 네. 인제 남부라 미국에서도 훨씬 더 좀 네. 뭐랄까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학교 캠퍼스를 벗어나면 다른 나라 어떤 유색 음. 인종을 볼 수 없는 음. 흑인조차도 보기 힘든 그런 지역이기는 했어요. 근데 캠퍼스 내에서 누군가 저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아마 같은 학생 중에 하나였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왔다고? 뭐 한국이 어딨어?" 이렇게 막 물어보더니 "그럼 너희 집에 컬러 TV가 있니?"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들었을 네. 때 속으로 '아니 아프리카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살 만큼 음. 사는데 컬러 TV라고? 아 있냐고?' 이렇게 네. 너무 황당했는데 그 상황이 제가 잊혀지지 않았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관련한 인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저 역시도 또 다른 편견에 음. 사로잡힌 음. '아니 내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음. 아닌데.' 그럼 음. 벌써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이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같이 비교된다는 게 기분이 나빴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알게 모르게
차별하는 그 편견 어린 시선이 음. 있구나라는 거를 네. 좀 자각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이런 비슷한 경험을 네. 하셨구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예. 몇십 년 전에 인제 외국에서 그런 인종차별적인 질문을 받은 한국인들이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인제 이주 노동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너네 나라에 냉장고 있냐? 너네 나라에 따뜻한 그러니까요. 물 나오냐?" 이런 질문을 네. 하거든요. 예. 그 참 내가 살던 세상이 내가 소위 말하는 다수, 주류일 때와 그 집단의 어떤 소수자가 되었을 때 상황이 달라진 건 없는데 바라보는 음. 시선이나 느끼는 어떤 감정들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이렇게 처음 저게 무슨 질문이지? 좀 황당한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건 정말 아닌데 이렇게 음. 좀 느끼셨던 어떤 그런 차별의 순간들이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경험한 차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면서 박사 종합 시험을 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제 나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험이 이제 구술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은 다 백인 교수님들이었고 질문을 하시길래 이제 영어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대답을 했는데 시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시험을 "재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이제 결과가 그래요.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음.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완벽한 영어로 대답을 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것을 진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하듯이 공부를 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와.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그게 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아무튼 좀 울다가 인제 또 열심히 다시 공부해 가지고 좀 덜 완벽한 영어로 대답을 했는지 어땠는지 인제 합격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제 나중에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 보면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을 바라보는 이 편견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편견이 이제 모범 소수 민족이라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보다는 우수하지만 백인보다는 더 우수할 수는 없는 그런 약간 중간 인종, 중간 소수 인종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영어를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이제 그분들이 보기에는 유창하게 여러 학문적인 표현을 했던 걸로 느끼셨나 봐요. 그것이 아시아인 학생이 이 정도까지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이 네. 제 진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암기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만약에 백인 학생이 그렇게 했더라면 이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언어의 표현력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을 것인가 이제 그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는 그러네요. 굉장히 좀 차별적인 경험으로 남았고요. 제가 네.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청취자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실 현대 사회는 누구나 다 소수자가 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뭐 예전에는 일부 집단만 소수자가 될 수 있었다면 이제 현대 사회는 사실 내가 지금 당장 비행기표를 끊어서 백인 중심의 미국 국가, 서구 국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나는 다수인종에서 이제 소수인종으로 나의 위치가 변하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혐오를 하는 주체이면서도 혐오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고 내가 편견의 가해자인 동시에 편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좀 자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용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인제 이런 네. 박사 과정에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수 활동을 하면서도 외국인 이제 유학생들이 있으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 행동을 좀 교정하려고도 노력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차별의 경험이 또 저를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비슷한 사례를 주변에서도 외국인이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지방 사투리까지도 막 쓰는 네. 뭐 사람들을 TV에서 또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와 잘한다.' 하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냥 이런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어떤 학문적인 부분이 됐을 때 네. 그렇게 잘하는 외국인을 보면 저부터도 '아니 외국인이 저렇게 잘할 수가 있나?' 라고 네. 약간은 의심 아닌 의심의 눈초리로 네. '아니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런 경우도 또 있겠구나.'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외국인이 영어를 잘한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한다. 이게 칭찬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그게 칭찬이 아니라 네. 편견이라는 시선을 바탕에 깔고 있을 음. 수도 있다는 생각을 네. 저는 하게 네. 되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교수님께서 강단에 쓰시고 학생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어떤 학생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어떤 사례를 좀 찾아보실 수가 있나요? 네. 제가 이런 사례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학생들하고 많이 하는데요. 이제 학생들의 반응 중에 제가 좀 신기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이제 서구의 어떤 역사적인 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장소에 있어서는 이거는 서구에서만 있는 일이다. 서구에서만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종차별이 없다 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에게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해주는 국가 아니냐. 우리나라는 더 나아가서 인종차별 청정 국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역사적인 유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서구에서 인종차별이 있었지만 지금은 노예제도도 철폐되고 그랬으니까 인종차별은 이제 옛날 일 아니냐 이제 이렇게 구시대 생각하는 유물이다. 네. 그래서 어떤 아. 시간적인 면, 공간적인 면에서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인종차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한국인들 그리고 또 학생들 사이에서 좀 발견돼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여러 사례들에 대한 얘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인종차별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해 와서 같이 발표하고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상처를 치유하거나 아니면 내가 병을 고치려고 해도 무언지 원인을 알아야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아프지 않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어떤 치료나 바꿀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셈이잖아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나랑은 먼 나라 이야기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알게 모르게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인종차별이 많이 있다는 네. 말씀이신데 네. 그럼 왜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저는 우리나라가 인종차별 청정국가라는 어떤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정도인가요? 네, 네. 가끔은 합니다. 인종차별은 이제 굉장히 비가시화되어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고요. 어떻게 보면은 차별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비가시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떤 재미난 실험 하나가 있는데 좀 소개를 시켜 드리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원으로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아 우리 지금부터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의자를 앞으로 당기고 몸도 좀 앞으로 이렇게 기울인대요. "아 재밌겠다." 막 이러면서요. 근데 "아 우리 다음 주제로 인종 얘기 뭐 차별 얘기 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자를 조금씩 다 뒤로 밀고 이렇게 뒤로 좀 자세도 약간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무의식적으로 다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종이나 뭐 차별 문제, 혐오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얘기하고 싶어 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꺼려하는 주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더 더 허약한 인종 정체성을 갖고 있다. 어떤 취약성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종차별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네.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개개인이 가진 도덕적인
독적인 결함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150년에 걸친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적인 어떤 경험을 통한 사회와 가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지 개개인의 도덕적인 결함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계속 이렇게 비가시화 시켜놓은 상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비유로 우리가 상처가 났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뭐 소독도 하고 좀 상처를 보호하는데 이걸 계속 소독도 안 하고 공기도 안 씌워놓고 반창고 붙여놓게 되면 상처가 낫지 않고 덧나서 막 고름도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저는 인종차별의 문제가 지금 그것과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고 비가시화 시켜놓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이 반창고 떼어서 우리가 좀 직면을 해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이 인종차별, 인종차별 이런 주제를 아예 회피해 왔고 어찌 보면 제대로 직면한 적도 없고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진지하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저는 이 관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눠서 아, 그렇구나. 해서 저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의 이 지금 우리나라라고 할 때 쓰는 이 단어인 네, 우리라는 느낌. 우리나라는 언어적 표현도 네. 굉장히 좀 그렇죠. 예.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 이 네. 우리라는 표현조차도 어찌 보면 차별이 담겨 있는 네.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되었고 또 단일 민족, 뭐 네. 예전부터 네. 써왔던 이런 표현이 얼마나 사실 맞지 맞지 않는지를 않습니까? 예, 네.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쓰신 책 한 번은 불러보았다. 이 책을 보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런 인종에 대한 이런 생각, 차별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역사적인 어떤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책이 1부 인종에 갇힌 역사, 2부 멸칭의 행간, 피부색, 민족, 경제력, 종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분, 일부 인종에 갇힌 역사가 개화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기, 경제성장기, 세계화 시대 그리고 어디나 K를 붙이는 지금 네. K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왜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갖게 되었나 이렇게 쭉 짚어주셨어요. 역사적으로 정말 조목조목. 저는 이 부분이 충격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미국을 좋아해.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히 6.25 전쟁 때 뭐 도와줬으니까 뭐 이렇게 좀 제 표면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저 개화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걸 네. 교수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가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러한 150년에 걸친 긴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시작은 이제 1876년에 이제 개화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항은 원하지 않는 개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화기의 시작부터 우리 민족의 어떤 열등감이 저는 축적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이 개화기 때 여러 근대적인 매체들 오늘날 우리도 뭐 방송의 위력이나 미디어 위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독립신문을 비롯한 여러 근대적인 매체들이 이 인종이라는 신문물을 퍼뜨리는 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신문 같은 그런 매체들을 보면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이제 사설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인종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독립신문에서 백인들은 굉장히 외모도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지만 흑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흑인은 굉장히 열등하고 백인은 아주 우수한 인종이다. 이제 그런 그 인종에 대한 얘기를 근대적 매체에서 많이 함으로써
일반 그 당시에 조선인들은 인종이 뭔지를 정말 몰랐을 텐데 이 그렇죠. 미디어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인종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부터 굉장히 백인 중심적인 인종 위계적인 그런 이제 그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깨어졌고요. 개항기를 거쳐서 굉장히 민족 전체에 가해진 어떤 모욕과 수치의 시기였던 이제 식민 지배 시기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일제에 저항하는 이제 저항적인 민족주의가 태동을 하게 되는데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민족이 아닌 타민족은 배제하는 그런 성향이 그렇죠. 이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민 지배 동안 일상적으로 가해졌던 일제의 어떤 민족적인 차별을 겪다 보면은 내부에 이제 어떤 열등감이나 내가 이제 이 수치를 어떻게든 보상받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이제 들끓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쭉 전체 한국인들이 같이 겪게 되었고 그다음에 일제로부터 우리가 사실은 우리 힘으로 광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광복을 이루게 되었고 국가 건설에 막 나가려던 차에 동조상장의 비극이라는 또 그렇죠. 한국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 반공주의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의 아주 뭐 절대값이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제 반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반대한다는 거기 때문에 적군과 아군으로 우리를 나누는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 체계가 더 강화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박정희 정권 하에 있었던 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이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인종차별을 잘 살펴보면은 부자 나라에서 온 외국인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편견을 우리는 많이 맞습니다. 갖습니다. 이게 네. 이제 약간 한국식 인종주의 어떤 특징, 저는 이제 GDP 차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측면을 또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 시대를 겪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세계화 시대 그러면은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우리가 타민족도 파트너로 생각하고 뭐 이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세계화 시대는 타민족과의 어떤 경제 전쟁 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민족은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할 어떤 경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민족에 대한 어떤 관용이나 포용, 다양성은 사실은 더 어려운 시대가 바로 세계화 네. 시대였고요. 그다음에 현재를 제가 이제 K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든 것에 K를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랑스러운 선진국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치게 되면 그건 이제 타민족에 대한 혐오와 폄훼로 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K의 시대에서 보면은 타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선민의식, 자민족 우월주의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15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제 한국식 인종주의라는 어떤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국인들이 150년 동안 이런 격동의 근현대사를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종차별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더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또는 서로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우리 공론장에서 한번 열린 공론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제가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싶은 거였습니다. 네. BBS 불교방송 세계는 한가족 신년 특집 내 안의 혐오 안녕하십니까. 1월 한 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번은 불러보았다라는 책을 쓰셨고 한국식 인종주의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새롭게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얘기를 주신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회옥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잠깐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음악 한 곡 듣고 네. 계속해서 네. 이야기 이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네. 어떤 음악을 같이 들을까요? 네, 저는 멜로망스의 초대 같이 듣고 싶은데요. 제가 이 곡을 같이 듣고 싶은 이유는 이제 소수자들, 외국인들 우리가 이제
환타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대라는 것은 타자를 초대해서 맞이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고 또 한국어도 잘하는, 그리고 우리와 생활 세계를 같이 공유할 그런 의지가 있는 외국인들, 소수자 집단들은 우리가 정말 초대해서 환대하는 그런 전통을 좀 만들어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멜로망스의 초대라는 노래 같이 듣고 싶습니다. 네, 함께 듣겠습니다. 네가 떠올라 얼어붙었던 내게 손 내밀어 준 널 맞이할 준비를 해. 기분 좋게 느린 햇살을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고서 맞이해본 따사로운 오늘은 다가와준 봄날을 기대하게 해. 나는 알지 못할 여기저기서 즐거움에 부푼 꽃들은 준비하고 그들만의 노랫소리들로 너와 나의 눈을 또 즐겁게 하겠지. 네가 떠올라 얼어붙었던 내게 손 내밀어 주고 나를 덮어주던 네가 없이는 의미 없어서 내게 봄이 돼줬던 널 맞이할 준비를 해. 기분 좋게 감싸 안는 공기에 나 혼자 난 몰래 위로받는 것 같아. 나를 안아줬던 너의 손을 맞잡은 채 즐겁게 나 춤을 추고파. 네가 떠올라 얼어붙었던 내게 손 내밀어 주고 나를 덮어주던 네가 없이는 의미 없어서 내게 봄이 돼줬던 널 맞이할 준비를 해. 아름다운 축제 노래들조차 너 없이는 결국 주인공 없는 초라한 무대일 뿐이야. 울려 퍼지는 꽃들의 노래 함께 손을 잡은 채로 나와 춤을 춰줘. 결국 너 없인 아무 의미 없어질 다가오는 노래를 너로 완성시켜줘. 그렇게 날 반겨줘. 멜로망스의 초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회옥 교수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겪었던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차별, 혐오, 소수자에 대한 연구를 또 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한 번은 불러보았다 책에 관해서도 잠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개화기부터 현재까지 한 150여 년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한국식 인종주의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니 그게 차별이에요? 라고 누군가는 반문할 만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식 차별이라고 하면 어떤 이해가 있을까요? 네.
그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제 책의 제목으로 한 번은 불러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책의 부제가 짱깨부터 똥남아까지 근현대 한국인의 인종차별과 멸칭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의 표지를 보면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여러 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멸칭들이 이제 적혀 있는데요. 제가 네. 방송에서 이런 멸칭을 얘기하기가 맞아요. 조금 그런데 예, 그래서 제가 네. 양해를 구하고 몇 단어만 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생징 뭐 이 네. 단어는 네. 많이 네. 들어보셨죠? 쪽발이 이런 네. 단어도 네.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요즘 흑형 이런 네. 단어도 많이 네. 익숙하실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외노자, 네. 외국인 노동자라는 단어조차 멸칭인가에 대해서 네. 또 좀 여쭤보고 싶었고 네. 게슬람? 네. 네. 음. 이제 이슬람을 비하하는 예, 그런 그런, 예. 멸칭이고요. 네. 요런 어떤 네. 단어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사회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 사회에서 어떤 표현이 유행하고 있는지는 그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온라인상이나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이런 인종차별적인 멸칭이 굉장히 다양하게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멸칭들을 보면은 각 국가 출신별로 또 멸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멸칭을 만들어내는 이 한국인들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멸칭들이 많이 존재하고 사용된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되고 있는 멸칭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 행하고 있는 한국식 차별의 하나의 일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어떤 한국식 차별의 사례는 굉장히 차고 넘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공영방송에서 어떤 이제 포스터를 제작을 했는데 이제 그 포스터를 보면은 인간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이제 포스터였는데 인간이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피부 색깔이 더 하얘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백인일수록 더 진화하고 우수한 인종이고 피부색이 어두운 흑인일수록 더 열등한 그런 존재라는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너무나 명확히 드러낸 포스터였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터가 공개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게 되어서 이제 포스터를 교체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포스터를 공개 전에 감수를 했을 텐데 네. 아무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허약한 인종 감수성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외국인들이 이제 직업이나 뭐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즐겨 가는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 교사를 구한다. 근데 100인만 연락 달라. 이런 이제 광고들을 뭐 흔하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 외에도 기사화가 크게 되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일상적인 인종차별들은 이제 아주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한 귀한 여성은 동네 목욕탕에 가려고 했는데 목욕탕 주인이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손님들이 불편해한다 해가지고 외국인 여성에게 이제 사실은 한국 여성이죠. 귀화를 했으니까요. 이 여성의 목욕탕 출입을 이제 금지했던 이제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같이 버스를 타고 있던 한국인 남성이 그 인도 출신의 그 외국인에게 이제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해가지고 그게 이게 경찰에 고소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이런 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한국식의 인종차별은 아주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종차별이라는 법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도 기껏해야 이제 모욕죄로 고소가 되는 그런 정도이고 또 이렇게 인종차별을 외국인들이 많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약 60%에 달하는 외국인들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신고를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회는 어떤 인종차별 문제가 일어나도 달라질 것이 없을 거라는 어떤 외국인들의 절망감, 이제 포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설문조사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한국식 인종주의와 이런 차별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을 뿐인 것이죠. 아, 그렇다면 지금 이제 차별 당했다라고 생각해도 법적인 어떤 조치를 구할 수 없는 것이 맞는 법이 없고 일단은 네. 두 번째로는 해봤자 뭐 달라지는 게 있겠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쭤볼 것이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시작해서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으니까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그들이 내가 차별받았다, 인종 때문에 혹은 국적 때문에라고 느낄 때 차별금지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차별금지법은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이제 처음 법안 발의가 됐던 게 2007년도인데요. 거의 뭐 20년 정도 표류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어떤 보다 평등한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 대한 철학적인 담론이 부재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전 그때만 해도 우리 일반 국민들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반대가 심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못하겠다라는 정치권의 말은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차별 그리고 다양한 사유로 벌어지는 여러 차별 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국제적인 추세를 봤을 때도 독일이나 영국 이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개별적인 차별법에 더해서 포괄적인 평등법을 다 갖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뭐 동시에 다 이룩한 그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나라이기 때문에 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을 따라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제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도 아직 국민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혹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조금 그분들의 주장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 그럼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다수가 원하면 다 맞는 것이냐? 다 옳은 것이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또 국민이 뭐 몇 퍼센트 이상 그리고 반대보단 찬성이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수가 선이냐? 근데 요즘은 이 특정 집단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서 소수자가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다수가 정말 선인가? 그럼 이 사회에서 소수자를 포용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왜냐하면 소수자들이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거나 희생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네. 우선 이제 다수결로 결정하는 이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저도 아까 전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되는 근거 중에 하나로 이제 다수가 찬성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뭐 점심 뭐 먹으러 갈래 할 때도 다수가 김치찌개 먹자 그러면 된장찌개 먹고 싶은 소수는 그냥 김치찌개 먹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수결의 원리는 우리 민주적인 사회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원리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절대 선은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은 모든 것을 다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소수자를 지속적으로 배제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다수결 원리를 통해서 지키려고 했던 민주주의마저 이제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소수자를 한 번 배제하고 두 번 배제하고 이제 세 번 배제하고 이런 식이 계속 생기게 되면은 소수자가 스스로를 이제 고립시키게 됩니다. 아, 나는 우리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고 물리적인 접촉을 이제 최소화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렇죠.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더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극단주의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받는 사람들, 이 소수자들을 민주적인 테두리에서 같이 계속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들을 계속 배제하게 되면은 이 소수자들은 이 제도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어떤 폭력과 테러라는 수단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파리의 폭동이라든가 이민자 폭동이라든가 영국의 어떤 대규모 자살 폭탄 테러에서도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는 더 불안정한 사회로 되고 더 폭력적인 사회로 되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서 소수자를 계속 배제하게 되면 우리가 아껴왔던 그런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마저 이제 파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배제하고 소외하고 혐오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혐오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혐오가 만연한 사회가 되어서 모두 다 불행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는 굉장히 효율적이라서 우리가 적절히 사용해야 되지만 이것을 소수자를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평등의 문제라든가 인권의 문제를 파이의 문제로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자에게 이만큼의 인권과 이만큼의 평등을 주면 내 내 평등은 것이 줄어들 줄어든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고 평등할 수 있는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를 만들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차별금지법 제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교수님이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누구나 다 소수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수자를 저는 차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는 다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차별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맞아요. 많다고, 네. 남성이라고 여성이라고, 혹은 결혼을 했다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어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라는 걸,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 소수자가 특정 집단이라고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됐고요.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안정적이고 모두가 같이 존중받고 모두가 같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진통의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이런 차별과 혐오에서 조금 더 멀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여러 가지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좀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미디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다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불교 방송에서 해주신 것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소수자 뭐 인권 혐오 문제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아이는 굉장히 좀 포용적인 시선을 가지고 자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어떤 질문 같은 걸 하면은 굉장히 성편견적인 인종편견적인 생각을 아이가 이제 드러낼 때가 있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걸 들었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듣거나 뭐 어떤 유튜브에서 보거나 또 어떤 이제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던 이런 것들로 아이가
또 나름의 아주 강고한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시민교육, 공교육 내에서도 이런 인종 문제에 대한 차별 문제, 혐오 문제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헌법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제 헌법에 우리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두고 있는데 일부 기본권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모든 기본권을 다 외국인한테 주자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아주 기본적인 뭐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런 것들은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줄 수 있도록 이 이렇게 땅을 살고 있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같이 거주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헌법의 11조의 이제 평등권 조항을 보면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범주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뭐 인종이라든가 출생이라든가 나이, 언어, 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주들이 이제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위해서 제정된 법들이 약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법도 다문화 가족의 범주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 다문화 가족의 정의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뭐 출입국 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보호소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장기간 구금할 수 있게 이 상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 이런 것도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시정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제 많은 이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대로 이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시정이 돼야 되고 뭐 이주 노동자의 어떤 주거권의 문제, 뭐 한 70% 정도가 이제 컨테이너 같은 네네. 그런 가건물. 시설에서 네.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날에는 정말로 동사하는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네, 정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거권의 문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또 이런 외국인들의 지역보험 가입하고 체류 자격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 이것도 이제 건강권의 어떤 침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제적인 개선도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교수님 모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 특별하게 만든 이 제목이 내 안의 혐오 안녕하십니까 이거든요. 혐오는 누군가 특별한 집단 혹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거지.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역시도 제 안에 문득문득 드러나는 누군가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 교수님께 나에게 혐오란 무엇이다.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에게 혐오란 무지이다. 무지.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혐오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잘 몰라서. 네. 근데 네. 그 두려움은 바로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는 두려움을 낳고 막연한 두려움은 이제 혐오의 토양이 되는 그 연결고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 그리고 또는 잘 알지 못하기에 차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잘 모르겠죠, 당연히 처음에는요. 그러면 막연히 그냥 그 모르는 것을 두려움으로 가게 하지 않고 약간의 호기심을 갖고 그 대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이게 두려움이나 혐오라는 감정으로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이 지금도 미국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미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노예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정말 10% 미만의 학생들만 노예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니까 저는 인종차별이 미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저는 이런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디어에서의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공교육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잘 알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도 덜 갖게 되고 또 혐오라는 감정도 훨씬 누그러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BBS 불교방송 세계는 한가족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내 안의 혐오 안녕하십니까? 그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한 번은 불러보았다라는 책을 쓰신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회옥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